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들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이드카의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킷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사이드카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가가 저가로 끝났다는 점이 좀 문제죠. 종가가 저가로 끝났다는 건 막판에 처리해야 될 물량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ETF가 종가에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을 하죠. 본주와 이격이 발생하면 이격 발생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종가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한데 종가가 마무리가 저가로 끝났다는 건 매우 좋지 않죠. 자, 오늘 하루짜리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전일 대비 5.35% 빠지면서 7,000선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409포인트나 빠졌고요. 5.35%예요. 7,246이고 이제 시가총액 6,000조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침절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하이닉스도 반등을 하면서 이제 조정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이내 계속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전반으로 하락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24종목밖에 오르지 못했고 760종목이나 빠지는 그 대대적인 하락장이었다. 그런데 하락의 폭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랩 어카운트가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랩 어카운트 전환형 랩이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었는데 이제는 빠질 때는 확산이 된 파생 종목들이 더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느덧 230만 원에서 지금 140만 원까지 수직으로 꼽히고 있어요. 낙폭도 매우 큽니다. 자, 스퀘어도 본주 하이닉스 본주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물산과 생명조차도 사실 생명은 본업은 변동성이 없어요. 생명보험은 무슨 본업의 변동성이 있겠어요. 이건 전부 다 삼성전자의 파생 종목에 의한 변동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집중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수의 층위가 매우 얇아졌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사고 하이닉스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더라.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표현 드렸고, 살 돈이 없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하고 상관없느냐라고 본다면 레버리지하고 상관없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본 니케이 시장이나 이런 쪽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키옥시아입니다. 자, 키옥시아도 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한국의 영향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한국의 오늘 5% 하락은 원투펀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얘네 이제 이 낸드플래시아는 키옥시아는 오늘은 주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1%도 안 빠졌어요. 자,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보면 한국처럼 미국 반도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하락에 좀 영향을 받을 건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한국만 이러느냐? 유독 저는 이거 레버리지 ETF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장마감에 이렇게 종가의 저점으로 끝나는 건 그렇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레버리지 얼마 쓰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꺼질 때는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전에 짤로도 갔습니다만 오를 때 속도보다 내릴 때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드렸죠. 근데 일평균 거래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추이. 자, 일단 보시면 왜 저희가 이게 파생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냐. 자,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코스피 거래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흐린 파란색은 코스닥까지 합산한 거래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더 흐린 하얀 파란색은 NXT까지 합산한 거래대금이고요. 그 다음은 ETF까지 합산한 거래대금인데, 자, ETF 회색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래대금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 딱 보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생긴 다음부터 이 거래 ETF가 미친 듯이 거래가 늘잖아요. 지금의 변동성은 ETF에서부터 기원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 거래 대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변동성 V 코스피 지수, 어제 보여드렸던 V 코스피 지수가 80이 넘는 이 미친 변동성,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변동성을 해소를 하려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장하고 나서 갑자기 시장을 흔든다고 상장 폐지해? 말도 안 돼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떼법 생기고 조금 불리하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거 바꿔 막 이러면 그럼 바꿔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됩니까? 똥이죠.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뭔가를 하면 기조나 규모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이거 안 돼요. 이거 우리 죽겠어요. 이런다고 그래 갑자기 그걸 풀어버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자, 그럼 다른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해법을 한 것은 하루 사서 하루 팔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ETF 거래량 맞죠? 저거 하루에도 몇 번씩 단타 돌리는 거예요. 인버스 레버리지 어떻게 되겠어요? 사놓고 이렇게 조금 올리면 바로 팔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거래를 막아라. 예전에 보면 한 번 거래하면 거래 못하는 경우 있었으니 그렇게 해라. 근데 뭐 증거금을 올리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증거금을 올리자. 근데 증거금을 올리면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내 사다리를 걷어차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그것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으면 그래 거래대금이라도 좀 올려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선배된 입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거래대금 올리면 일반인들 참여가 적어지니 덜 다칠 거야. 결국은 다치거든. 제가 보기에는 9할 이상이 죽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거래소를 그리고 거래소한테 뭔가 이 로비를 당했든 뭐를 당했든 이거가 넘어간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환율로 아마 엮었기는 했겠지만 거래소는 당연히 돈 벌려고 하죠. 자꾸 일으키려고 합니다. 증권사들 너무 좋고 다 좋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 많으니까 거래는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뭐 정 안 되면 증거금이라도 올리자. 증거금을 팍 올리자. 정 안 되면 저는 이거는 옳지는 않다고 보지만 죽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죽어요 다. 90% 이상이 죽으니까 너무 뻔해 보이니까 거래대금 올리자. 아니면 총 매수할 수 있는 규모를 낮게 설정하자. 1인당 뭐 예를 들어 1억 이상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생각할 때 거래 횟수를 줄이게 만들어야 돼요. 거래 횟수를 줄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1억이라고 해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래를 한 번 사면 그날은 못 판다. 뭐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거래 안 하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레버리지를 샀는데 그날 올랐다 다음날 빠지면 어떻게 돼? 근데 그 당일날은 못 팝니다. 이러면 안 하겠죠. 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빠지면 내가 이걸 못하러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채택해보자. 없었던 방식이 아니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거래소의 이런 종목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덩달아 얻어 터진 데가 코스닥입니다. 저 시가총액과 저 실적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미쳤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싸냐고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800이 깨져가지고 지금 1300 근처에서부터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건 잘 애매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떨어진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좀 앞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계산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자, PBR 베이스로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과거에 PBR 베이스로 갖고 그걸 PER 베이스로 보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PER 베이스로 보자. 이제는 PER로 가야 된다는데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히 저는 동의는 못하겠고 그러나 PBR 베이스로 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들이 빠지는 걸 보고 궁금히 생각했는데 이익과 주가 하락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삼성전자가 기록한 89조는요. 전 세계적 분기 실적 중에 역대급이에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분기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된다? 100조 넘는다는 거잖아요. 성과급 반영 안 하니까,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올랐으니까 100조 넘는 거잖아요. 그쵸? 106조 좀 한 거라고 봐서 그럼 110조 또는 120조 한다. 다음 분기도 120조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년까지 유지된다. 지금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장부가가 얼마 되나요? 주당 BPS? 이거는요, 예전에 해운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번 돈이 창사 일에 번 돈보다 더 많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26년, 27년에 버는 돈이 지난 10년간 번 돈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BPS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증가합니다. 엄청 증가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BPS 2배 정도는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에 이런 정도의 실적을 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 그냥 갖고 있는 거나 그냥 잘잘 어떻게 하면 팔까 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 27년 기준으로 BPS가요. 적어도 10만 원을 돌파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가 BPS 2배 정도 거래되는 거 큰 문제가 있나요?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질 거고요. 그 패닉에 빠져 셀을 할 건데, 셀을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셀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드리려고 이 BPS 끌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BPS가 워낙 많이 오른다. 워낙 많이 오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BPS가 받아준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업종별 흐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 쏠림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무너졌고, 오늘의 쏠림이 무서웠던 것은 뭔가 이제 마진콜이 확실하게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까지도 마진콜이 나겠죠. 자, 그래서 전기전자, 제조, 코스피 뭐 이런 쪽이 대단히 많이 빠졌고, 아무리 보수적인 업종이라 할지라도 다 빠지는, 은행, 부동산도 조차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팔았느냐? 아까 제가 BPS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 팔았느냐? 오늘 외국인들 안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3천억인데 샀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근거로 그걸 BPS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좀 샀고 삼성전자는 좀 판 걸로 나와서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거시경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우리가 10년물이 4.2 갔는데 이제 4.24. 와, 이거야. 예, 금리 무조건 오르죠. 오늘 뉴질랜드 은행이, 유난 중앙은행이 금리를 2.5%로 올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경기가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금리 올린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시장 활성화돼 있고 일부 경기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고 시장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환율은 엔화가 계속 162엔대로 돌고 있고, 원화가 왜 그런지 모르게 강세를 꽤 갑니다. 지금 그래서 1,500대 초반까지 강세를 가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오늘 또 분들이 가열차게 안 팔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범위 뭔가 이렇게 원망할 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 아마 온통 뒤덮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있던 걸 같이 갑자기 상장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말이 아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얻어맞고 분리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한 거는 일단 가야죠. 뭐 그렇다고 뭐 이게 해외 시장 없는 것도 아니고, 단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 다 합쳐서 이 ETF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기엔 본주에 육박한, 본주 거래 대금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웹도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주보다, 근데 계속 말씀해, 이건 국내만 이렇고요. 국내가 본주 거래량을 육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단일 종목 인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근처까지 찾아오는 거고요. 앞서 말한 CSOP 2배짜리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세요. 본주 거래는 넘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인버스나 또 레버리지를 많이 줄인다고 해서
단박에 거래 그 변동성이 줄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해외 쪽도 엄청 많으니까. 심지어 뭐도 생겼어요? 저기 뭐야 무슨 저기 코인하는 애들 거기 저기 코인베이스 뭐 이런 쪽에서도 열 배가 아니잖아. 그때 몇 배짜리, 100배짜리 하여튼 엄청난 배수의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추종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들이 지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하향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두세 분기 연속으로 계속 목표가가 상향되다가 오늘 처음으로 목표가 하향이 터졌습니다. 기존보다 좀 낮춰서 39만 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삼성전자 주가는 그동안 주당 EPS 성장에 기반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EPS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하반기에는 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그 주문자 생산 OEM 및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구매 전략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은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가파르다가 꺾인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으로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KB증권에서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상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가 올해 8천억 달러에서 내년도 1조 1천억 달러, 내후년은 1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28년까지 매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인다고 하면서 특별히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률은 각각 22%와 25%로 더 높아질 것이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각각 312%와 286%로 상향 조정 되고 있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381조와 574조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상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 첫 번째 그 박유학 애널은 감마가 꺾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KB에서는 절대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반도체 폭락에 의한 주식시장 폭락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는 SK의 ADR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DR 상장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ADR을 상장하기 위해서 한국 본주를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주를 예치해 놓는데 얼마를 예치해 놓을 거냐? 상장 규모가 281억 달러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본주 기준으로 한 1,779만 주, 전체 2.5%를 상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커스터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즉 예치를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국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보통주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요. 그걸 담보로 해서 나스닥 ADR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보고서에 보니까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F6라는 보고서에 나온 바로는 커스터디 한도가 기존의 280억의 10배인 2,800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주를 갖다가 예탁을 하면 그걸 계속 ADR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 거래하잖아요. 미국 세법 가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 그리고 또 거기다 차익 거래 가능하잖아요. 본토 주식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5%밖에 안 냈기 때문에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좋게 보면 사람들이 사자 하면 옛날 스페이스X처럼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유통되는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사자 많으면 벌써 이미 70억 달러는 그 코너스톤으로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은 계속 ADR 사고 한국 주식 싸니까 사가지고 갖다 박아놓고 ADR 사고 ADR 가격만 오르면 차익이 엄청 커질 거고 그런 식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ADR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커스터드의 요청이 많이 돼가지고 예탁으로 많이 땡기면 본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주 수량도 줄죠, 유통이. 계속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머리를 잘 썼던 걸로 지금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ADR 상장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이 조금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좋은 뉴스 말씀드렸으니까 나쁜 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중국 판매용 아이폰에 중국의 CXMT 메모리 칩을 넣을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에다가만 팔면 논리는 맞잖아요. 그리고 CXMT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이 CXMT도 지금 모자란데 뭘 납품하느냐, 납품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했는데, 아니 좀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면 그런 말은 못하지. CXMT 입장에서는 애플하고 거래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고 싶죠. 세계 최고의 업체인데. 알잖아. 폭스콘이 왜 성장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에 왜 성장했는지. 거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하고의 거래는 보증 수표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애플하고 우리가 납품해서 성공적으로 문제 없이 잘 3년간 썼어. 그러면 다른 스마트폰 업체는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어렵지 않은 쉬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창신 메모리는 애플하고 거래하고 싶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자, 왜요? 창신 메모를 올해 IPO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8년도 이후에 증설이 되겠죠. 근데 물량이 얼마야? 30만 월 웨이퍼 투입량 30만 장에서 또 30만 장. 아무리 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물량 무조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애플의 주요 고객사가 되는 순간 이거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좀 막아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나쁜 뉴스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사가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 미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 예를 들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오케이 해준다?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안 좋은. 왜냐하면 28년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말고. 주식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28년 이후에 그러면 창신 메모리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면서 뭔가 확대해가고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도 팔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경쟁이 어떻게 되며 단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28년도의 주식을 생각할까요? 27년도에 28년도부터 그렇게 될 거가 생각될까요? 주식은 상상하는 존재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에서 굉장히 큰 악재인데 미국 정부가 막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막아주면 좋겠죠. 사실 벌써 이 CXMT 점유율이 이번에 쇼티지로 인해서 기존에 2% 3%에서 8%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오히려 빨리 좀 한국에서 좀 생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애플이 얄밉든 말든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쟤네가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우리는 중국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골 때린다. 그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매일경제 TV를 금감원에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속 직원들이 선행매매 혐의가 있다는 걸 포착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얘기네요. 어찌되었거나 저는 뭐 이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괴롭히는 일들은 꼭 이렇게 잡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주주로 인한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도 꼭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증시로 갑시다. 네. 자, 그리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 합병설이 월가를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합병이 되면 무려 거의 4조 달러 가까운 회사가 되는데 이익 없는 4조 달러 회사 가능한지 좀 신기한데요. 이미 스페이스X 보고서에 보면 IPO 보고서에 보면 테슬라에 대한 언급이 88번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결국 합병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존 주주들한테 합병한테 좋은 뉴스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너지 얘기하겠죠. XA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뭐 이런 시너지를 얘기할 텐데 합산한 4조짜리 회사가 매출이 합산하니까 훨씬 더 미미해 퍼센테이지로. 그럼 어떡하지? 좀 걱정입니다. 자,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서 증권업종의 이익 규모가 가장 반도체 다음으로 돋보이는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증권업종이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좀 상당히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앞서도 보셨지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건 뭐 돈 버는 건 너무 기정사실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내일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 영향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키옥시아나 이런 다른 주식들은 덜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수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오늘 주가가 마지막에 종가에 상당히 많이 빠져서 내일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쯤 돼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마무리되는 속도는 조금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날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30년 경력으로 따지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항상 드렸던 말씀은 레버리지 쓰지 마라 였습니다. 레버리지 쓰지 마라. 그러면 견딜 수 있는데 레버리지 쓰면 못 견디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네. 욕을 먹어가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다치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왜 다치는지는 너무 뻔히 보이고 대부분 크게 다치는 사람은 레버리지 써서 다치는 겁니다. 이번에 빨리 잘 어떻게 좋게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좋게 빠져나오면 다시는 레버리지 쓰지 않겠다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